21세기 최첨단 스마트 관광으로 주목받던 한국, 그리고 전통적인 관광대국 태국.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에서 CNN 특파원으로 변신한 사라 윌슨은 이 놀라운 상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인을 거부하는 상점들이 오히려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도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태국은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태의 전말은 무엇이며 태국 관광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실리콘밸리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 사라 윌슨입니다. 제가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아버지께 항복 선언을 한 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채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틀렸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항복 선언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메타의 차세대 AI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은 상태였어요. 스탠퍼드 AI 연구소 출신으로 구글과 애플을 거치며 주목받던 제가 그것도 연봉 100만 달러가 넘는 포지션을 거절하고 CNN 특파원을 선택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했죠. 사라, 넌 기술의 최전선을 떠나는 거야. 제 전 상사였던 스티브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하지만 저에겐 이유가 있었어요. 2년 전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란다. 넌 그걸 직접 보고 와야 해. 그리고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아시아 특파원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내심 실망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습게 봤죠. 그래, 관광산업이 뭐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겠어?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를 개발하던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제 오만함을 단숨에 날려버렸어요. 입국장에서 마주친 AI 로봇은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얼굴 인식으로 입국 심사는 10초 만에 끝났어요. 제가 구글에서 3년간 개발했던 AI 비서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미스 윌슨, 웰컴 투 코리어라고 인사하며 제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떻게 제 이름과 방콕행 일정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 입국 심사 데이터와 제 여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네요. 심지어 제 SNS 피드까지 분석해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의 맛집과 카페들로 맞춤형 코스까지 짜주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꿈꾸던 AI 개인 비서가 이미 현실이 된 거예요. 호텔로 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스마트 코리어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공항철도 티켓 예매, 실시간 열차 위치 확인, 환승 경로 안내까지. 특히 재미있었던 건 증강현실 AR 길찾기 기능이었어요. 제가 애플에서 개발하려다 실패했던 그 기술이 여기서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객실 키로 변신했고 룸 컨트롤 시스템과 연동됐거든요. 조명, 온도, 커튼은 기본이고 룸서비스까지 AI가 제 선호도를 학습해서 추천해 주더라고요. 혹시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더블샷에 오트밀크를 준비할까요? 전날 스타벅스에서 주문한 내역까지 분석한 거예요. 다음날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경복궁에서 체험한 AR 타임어프는 정말 대단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궁궐을 비추면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실제처럼 나타나서 당시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해주는 거예요. 제가 메타에서 기획했던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명동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AI 뷰티 컨설턴트를 만났어요. 제 피부 상태와 톤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는데 심지어 미래의 피부 변화까지 예측해주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만들려고 했던 헬스케어 AI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식당가에서의 경험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메뉴 추천은 기본이고 음식 알레르기 정보부터 영양 성분 분석, 원산지 추적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제공됐어요.
한 식당에서는 AI가 고객의 식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형 반찬을 제공하더라고요. 혹시 매운 음식 잘 못 드시죠? 김치는 덜 익은 걸로 준비했어요. 쇼핑몰에서 경험한 스마트 미러는 제 동생 마이클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 애는 실리콘밸리의 AR 전문가거든요. 옷을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피팅이 가능한데 360도 전신 스캔으로 정확한 핏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AI 스타일리스트가 체형 분석을 통해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관광지 스마트 케어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남산타워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였어요.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근처 의료진과 연결됐고 실시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됐어요. 심지어 제 여행자 보험 정보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카페에서 휴대폰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음 목적지였던 박물관 입구에 키오스크가 이걸 감지하고 알려줬어요. 카페 직원이 박물관으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달린 거더라고요. 한국의 관광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결코 차갑거나 비인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CNN의 첫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국 취재 제안이 들어왔죠.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면 동남아의 관광대국 태국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방콕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세상에 이게 정말 21세기 관광대국의 모습이라고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어요. 일단 제 휴대폰에 설치된 타일랜드 트래벨 앱부터가 문제였어요. 이걸 앱이라고 만든 걸까요? 실리콘밸리에서 인턴들이 만든 프로토타입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위치 추적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인터페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나 볼 법한 디자인이었죠. 입국장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AI 로봇은커녕 기본적인 디지털 안내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전광판은 깜빡거리기만 하고 키오스크들은 대부분 아우트 오브 서비스 상태였어요. 제 여권을 확인하던 입국 심사관은 영어로 된 기본적인 대화조차 힘들어했어요. 웰컴 투 타일랜드라는 말도 발음이 이상해서 3번이나 다시 물어봐야 했죠. 한국의 입국 심사관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구사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수암을 찾는 곳은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헐적으로 멈춰섰고 수화물이 어느 벨트로 나올지 안내하는 시스템은 아예 고장나 있었죠. 30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제 캐리어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살이 노 컴펀세이션. 수화물 피해 접수 창구 직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구글에서 개발했던 항공 수화물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죠. AI가 실시간으로 수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택시 탑승장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터기 사용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들,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호객꾼들. 제가 우버에서 일할 때 개발했던 공정요금 시스템이 여기선 얼마나 필요해 보이던지. 결국 택시 한 대를 잡았는데 기사님은 구글맵도 안 쓰시더라고요. I know best way. 라며 엉뚱한 길로 돌아가는 바람에 호텔까지 40분이나 더 걸렸어요. 호텔은 또 어땠을까요? 제가 예약한 건 분명 4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부터 실망스러웠어요. 체크인 키오스크는 아예 없었고 직원들은 종이 서류를 뒤적이며 예약 확인하는 데만 20분을 넘게 걸렸죠. 방에 들어가 보니 스마트룸이라고 써있길래 기대했는데 그냥 일반 리모컨 하나 있는 게 전부더라고요. 이게 최첨단 기술의 시대라는 게 맞나?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영어가 안 통해서 결국 로비로 직접 내려가야 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AI 기반 음성 인식 주문 시스템이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이튿날 방콕 시내 관광을 시작했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관광 안내소라고 찾아갔더니 안내 책자조차 제대로 없었고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제가 애플에서 개발했던 관광정보 시스템이 생각났죠. AR 기술로 건물만 비추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선 기본적인 종이 지도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왕궁 관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불법 가이드들의 호객 행위가 시작됐고 티켓팅 시스템은 수작업에 안내판은 대부분 태국어로만 되어 있었죠. QR코드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또 어땠을까요?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청결도 유지가 안 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욱 황당했어요. 메뉴판의 가격이 태국어와 영어 버전이 달랐어요. 영어 메뉴는 2배나 비싸더라고요. 이유를 제기하자 직원은 태연하게 트러스트 프라이스 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봤던 AI 기반 실시간 가격 비교 시스템이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쇼핑몰로 이동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으로 30분을 달려야 했어요. 차량 관리 시스템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기사님은 구글맵 대신 자신의 직감을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버에서 만들었던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쇼핑몰에서는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제 시스템이 수시로 다운되고 와이파이는 연결이 불안정했죠. 화장품 매장에서는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카탈로그조차 없었어요. 한국의 AI 뷰티 어드바이저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관광객 안전 시스템의 부재예요. 제 친구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보니 디지털 신고 시스템은커녕 기본적인 영어 통역도 없더라고요. 웰컴 투 타일랜드라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AI 기반 관광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그립던지. 호텔로 돌아와서 이 모든 걸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펼쳤는데 와이파이가 또 끊어졌어요. 프론트에 문의하니 마이펜 라이 괜찮아요 라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혁신을 향한 의지의 차이라는 걸요. CNN에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극명한 차이를 파헤치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같은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출입 금지. 방콕 시내 곳곳에서 이런 팻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마치 아이폰과 2000년대 초반의 피처폰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제 동료 마이크가 한국과 태국의 관광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던진 말이에요. 마이크는 애플의 UX 디자인 팀장 출신인데 제가 보낸 취재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의 실망스러운 현실을 보고 난 후 저는 좀 더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사용자 경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서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두 나라의 차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더라고요. 먼저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한국은 모든 관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험했던 개인화된 서비스가 바로 이런 시스템 덕분이었죠. 관광객의 동선, 소비 패턴, 선호도가 AI에 의해 분석되어 최적의 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했던 제 후배 제시카가 놀라며 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명동에서 쇼핑할 때였어요.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윌슨님, 지금 계신 매장의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점은 한산한데 방문해 보시겠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 구매했던 제품의 재고 현황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반면 태국은 한숨부터 나오네요. 기본적인 방문객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방콕의 유명 사원을 방문했는데 입장객 수를 아직도 수기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해서요.
직원이 대충 보고 You look like Korean 하면서 다른 요금을 받는 시기였죠. 결제 시스템의 차이도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서는 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QR코드, NFC, 간편 결제. 심지어 비상시를 대비해 모든 결제 내역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 페이팔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페이팔 출신인 제 친구 토니의 말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많은 가게들이 아직도 현금만 받아요. 신용카드를 받는 곳도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면서 꺼려하더라고요.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기계가 고장났다면서 근처 ATM에서 현금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숙박시설의 운영 시스템도 비교가 안 됐어요. 한국의 호텔들은 완벽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체크인부터 룸서비스, 체크아웃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에요. 제가 투숙했던 서울의 한 호텔은 제 SNS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베개 타입까지 미리 준비해뒀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메타에서 개발하려던 거 아니에요? 메타의 AI 연구원인 제 동생 마이클이 놀라며 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수준의 개인화 서비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거였죠. 반면 태국의 호텔은 체크인할 때마다 여권을 복사하고 종이로 된 등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어요. 예약 변경을 하려면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려야 했죠. 한 번은 제 예약이 중복됐는데 직원이 수기 장부를 한참 뒤적이다가 쏘리, 시스템 에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죠. 관광지 관리 시스템의 차이도 극명했어요. 한국의 경복궁은 입장부터가 달랐어요. 디지털 티켓팅은 기본이고 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AI 도슨트 서비스까지. 이건 디즈니랜드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네요. 디즈니 테크팀 출신인 제 친구 스티브의 평가였어요. 태국의 왕궁은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입구에서부터 호객꾼들이 들끓고 티켓은 수기로 발급되고 가이드는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고 더 놀라운 건 이런 혼잡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AI가 패턴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였죠. 반면 태국은 마이펜 라이 괜찮아요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어요. 시스템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 같은 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 하고요. 이런 차이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서비스와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죠.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려 노력하는 반면 태국은 현재에 안주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왜 갑자기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마치 15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 휴대폰 회사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네요. 제 동료 스티브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며 든 생각이죠.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그때와 너무 비슷해 보였거든요. 태국에 반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건 제가 방콕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처음엔 SNS에서 작은 불만으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고 곧 대형 쇼핑몰과 유명 관광지까지 이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하지만 취재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시스템이 보이는 두려움의 표현이었어요. 현지 식당 주인과의 인터뷰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위생을 요구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라고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요. 이건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제가 구글에서 일할 때였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자 기존 직원들이 반발했죠. 지금 시스템이 더 편해요. 변화가 너무 빨라요.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인 팀들만이 살아남았어요. 태국의 호텔 업계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항의해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마사지 샵 주인과의 대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막는 거죠? 또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마치 규칙을 지키는 게 잘못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현지 여행사 직원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일하면서 봐온 많은 전통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거부할 때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반발이 태국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있다는 거였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마치 넷플릭스가 등장했을 때 비디오 가게들이 보여줬던 반응처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호텔리어와의 대화였어요. 사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윗세대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들에게 한국식 서비스는 위협이에요. 이 말이 태국 관광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나은 서비스로 답하더라고요. 항공사들은 위약금 없이 예약 변경을 해주었고 여행사들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죠.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어요. 태국의 일부 젊은 사업가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변화해야 해요. 한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야 해요. 이런 목소리들이 태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심각해요. 반항 감정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호텔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놀랍도록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서비스 교육을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성숙함에 감탄하게 됐어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발전을 거부하는 낡은 시스템의 필연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기사를 쓰기로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 태국 관광산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드디어 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네요. 실리콘밸리에서 저의 멘토였던 마크의 말이에요. 제가 최근 태국에서 발견한 희망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했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혁신은 위기에서 시작돼요. 지금 태국이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방콕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들은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방콕의 한 호텔 스타트업을 찾았을 때의 일이에요. 29살의 젊은 대표 타나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태국만의 특별한 맛을 더하고 싶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본 것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새로운 관광 앱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장점을 배우면서도 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신 기술로 관광 코스를 추천하면서도 각 장소에 얽힌 태국의 전통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시기였죠. 변화의 바람은 여기저기서 불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대형 쇼핑몰들이 하나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거리 곳곳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객 안내 로봇이에요. 태국 특유의 친근한 미소를 로봇에 담아낸 게 정말 귀여웠어요. 태국 관광청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새로운 관광 태국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했다고 해요. 우리는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관광청장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젊은 개발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 마사지 업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바뀌고 있었죠. 물론 태국 전통 마사지의 좋은 점들은 그대로 지키면서요. 음식점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 식당들이 힘을 모아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건 기본이고, 태국 음식의 특별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바꾸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가게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분위기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의 젊은 회사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술은 한국에서 배우되 그걸 태국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방콕의 한 젊은 회사 사무실 벽에서 본 문구가 기억나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함께 이 글귀가 태국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쓴 기사의 제목은 위기에서 희망으로 태국 관광의 새로운 도전이에요. 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갈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아빠, 이제 제가 이해했어요. 진정한 기자는 세상의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이어야 하는군요. 오늘 저녁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